안녕하세요. 김백정입니다. 자, 7월달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7월 해설 강의는 이게 모의고사 자체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 쳐가지고 뭐 공부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나, 실제 시험 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까, 그거 지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시험 칠 때 테크닉을 모의고사 치면서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얻어내는 점수가 한 80%다 그러면 20% 정도는 테크닉 가지고 점수를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거를 얻어내는 기술을 익히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설 강의는 그 테크닉 20점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설명드릴 거라서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 하나하나 설명보다는 그냥 그 테크닉 쪽으로 갈 거다. 자,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거 1번 문제 다음 파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요거는 뭐 틀리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요거는 원가 방식 적용할 수 없다.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아진다. 요거 집약적 이용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수직선이다. 요거는 뭐 다 맞춰야죠. 부정성. 두 번째.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보자마자 뭐 사적지가 나오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나오고 요거 보니까 이거 도대체 뭐지?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빨리 제껴야 돼요. 이거 풀지 말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요. 난이도 극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건 아무런 체크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복합부동산 요거 나오면 토지하고 건물 나와야 되겠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나왔으니까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요거 이야기 나오면 4개 외운 거 있죠.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그대로 다 나왔네. 그러면은 2번이 옳은 거 물었으니까 그냥 2번이 옳은 거죠. 그럼 2번은 딱 체크하시고 그냥 끝. 그 다음 밑에 거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됐고요. 그 다음 4번은 딱 보자마자 계산 문제예요. 그 학개론 문제 푸실 때 계산 문제는 중간에 먼저 손대시는 거 아니에요. 이론만 먼저 쫙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 모아서 이렇게 쫙 푸셔야 돼요. 계산 푸실 분들은 사람 머리가 이론 푸는 머리하고 계산 푸는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뭉쳐놓고 푸셔야 된다. 요거 제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틀린 것을 물었고 미세한 가격 변화에 양이 무한히 크게 변화한다. 탄력도가 양이거든요. 양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거 보니까 완전 탄력인 거죠. 그래서 완전 탄력이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옳은 표현이고요. 자, 요거는 틀린 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탄력성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게 대장주세용 해가지고 대체재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번도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진다. 이거 장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 오래 주면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탄력성은 커집니다.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니까 탄력성은 커진다. 이것도 표현이 탄력성은 커진다. 이 표현이 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걸 빨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4번 맞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요거는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양의 변화율에 비해 가격 변화율이 작다.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균형점이 요렇게 움직이면 아래 위로 크게 움직이고 좌우로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가격의 변화율이 큰 거죠. 근데 가격 변화율이 작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확실히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난이도 하짜리고요. 6번 문제. 요 6번 문제는 거미집 이론인데 거미집 이론은 탄수기공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 있죠. A 시장 뭘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 기공, 공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친 게 더 커야 수렴. 동그라미 친 게 작으면 발산이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친 게 커야 수렴인데 더 작아요. 여기 부호는 무시해요. 작으면 발산이죠. 그러면 얘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럼 둘만 남았고 그 다음에 요거 B시장입니다.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으면 탄수죠. 그래서 수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친 게 얘가 더 크죠. 더 크면 수렴. 그래서 두 번째는 수렴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수렴.
근데 요거 하나 남아있는 얘는 순환이니까 얘도 틀렸고, 그럼 요거 세 번째 거는 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3번 요렇게 해가지고 끝.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뒤에 거 설명 안 합니다. 답 요렇게 찾으시면 된다. 7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면 요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1번 맞고요.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의도하는 거다. 이미 공급한 거 말하는 거 아니다. 2번도 맞고요.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요거 수요의 변화냐, 수요량의 변화냐, 공급의 변화냐, 공급량의 변화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상 가격, 요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는 선상이동이고 가격이 변했을 때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변한 거고요. 요거는 공급량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다. 선상이동이다. 다 맞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물리적 토지 공급이 불변이라면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다. 토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물리적 공급 곡선이고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용도적 공급 곡선이다. 요거는 절대 못 늘린다. 부정성 때문이고, 요게 늘어나는 건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 공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완전 비탄력이다. 4번도 맞고요. 용도 변경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되면, 그러면 비탄력이죠. 법이 세졌으니까 비탄력이면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울기 값은 작아진다. 기울기는 요게 큰 거고 키라 그랬으니까 요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이건 난이도 쉬운 거거든요. 이거 틀린 분들은 기울기하고 탄력도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왔다 갔다를 못하는 거죠.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 8번 계산 문제죠. 일단 제끼입니다. 않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제끼입니다. 9번 주거 분리. 보자마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분리되는 거구나. 1번 주거 분리란 소득에 따라 상위 계층의 주거지역과 하위 계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거 맞죠? 상위 하위가 주거가 분리되는 거다. 2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쪽에 붙어 있는 못 사는 사람은 주택이 조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받으니까 할인되는 게 아니고 할증된다. 이것도 연습자주 하면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된다 이런 표현은 우리 교재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등장했다 그러면 다 할증이지. 그래서 할증됩니다. 얘가 틀렸고요. 밑에 거 볼 필요 없겠죠. 그 다음 10번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단기에 있어서 지대의 성격을 지닌다. 계량공사 나오고요. 단기에만 지대다. 이것만 보면 빨리 확 생각나는 게 있죠. 맛살준 단발려 했던 거. 그래서 마샬의 줌지대다. 요거는 보자마자 그냥 바로 체크하고 끝. 틀린 것은 시장 효율성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요거는 적이니까 O.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 다 반영된 시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O.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O.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가깝다. O. 강성은 정보에 있어서 완전한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말고도 한 서너 개가 더 완벽한 시장이라서 완전 경쟁 시장이 훨씬 더 강력한 시장이에요. 더 완벽한 시장이에요. 그래도 강성효율적 시장도 하나라도 정보라도 완전한 시장이니까 그나마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부합한다는 거고요.
준강성 시장입니다. 요거는 A 정보하고 B 정보하고 요거 두 개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 A 정보, 즉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분석해서 이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하면 얘가 정보가 더 적기 때문에 정상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 X. 절대 얻을 수 없다. 이것도 워낙에 자주 한 거니까 난이도 하짜리고요, 거의. 기업의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10년을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뭐지? 이렇게 돼야죠. 근데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요거는 무슨 말인지를 대충 아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단 아니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 중에 답인데 요 나머지 세 개 중에 답이 뭔지는 모르겠다, 배운 적도 없다, 그러면 그냥 요 상태만 해놓고 넘어가라고요. 일단 답은 저거 셋 중에 하나니까. 13번 넘어가고요. 14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아싸, 간접이다. 이거는 바로 딱 5초 끝. 용도, 지역, 지구, 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틀린 거 표시 딱 해놓고요. 용도, 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용도, 지역이면 1번이거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할 때 맨 처음 나오는 거, 요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요거 맞죠? 요것만 체크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다. 2번 보전관리 지역이란 개론 공부하면서 이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 공법도 대충 공부해서 나 이거 잘 모른다. 그럼 빨리 빼고 넘어갑니다.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도관농자죠. 도관농자와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3번도 맞다. 아싸, 저것도 알기는 알겠다. 그 다음 4번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란, 요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안 했다. 그러면 4번은 제끼고요. 5번 지구 단위 계획이란, 요거 일부에 대하여, 그 다음에 미관, 요것만 체크하라 그랬는데, 그럼 일부에 대하여 있고, 쭉 읽어보니까 미관을 개선하고 뭐 요것도 다 있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맞다. 그러면 이제 체크 안 한 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것만 빼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16번 틀린 것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는 무조건 적용하여야 하고요. 민간택지는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택지는 적용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주택가격 안정시켜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 그래서 가격 낮추는 거죠. 무주택자들 집 사가라고. 2번호.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앞에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자주 한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요거 규제하는 정책이거든요. 규제하면 양은 줄고 질은 떨어지고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 4번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면 민간택지예요. 민간택지면 상황에 따라서 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X 이렇게 된다. 17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뭐 읽자마자 이거 그런데 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러면 10년 이상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벌써 문제 다 나와 있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하나 제낄 수 있는 것도 없고 읽어보니까 아이씨 모르겠다. 넘어가. 18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DCF 기법입니다. 사용하는 할인율은 소득률이 아닌 수익률이다. 뭐야 이건 무슨 소리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서로 다른 투자한 A, 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은 A의 내부 수익률과 B의 내부 수익률을 합한 값이다. 이건 공부 좀 한 사람이면 아셔야 돼요. 아 틀렸다. 순연재 가치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순연가는 A 거 순연가, B 거 순연가 두 개를 합쳐 놓으면 A, B 둘 다 투자한 순연가가 그냥 바로 계산이 되지만 율로, 비율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 두 개를 합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투자안의 비율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 율 가지고 분석하는 거, 요거는 합한 값이다 그러면은 틀린 거다. 요걸 가치 가산의 원리가 여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적당히 좀 이제 하셨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요거는 X로 하고 끝낼게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레버리지 효과 이야기입니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투자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요거 레버리지 효과가 정이냐 부냐 하는 거 있죠. 좋다 안 좋다 가지고 판단하세요. 복잡하게 막 가면 수적으로 약한 분들은 안 되니까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좋은 겁니다. 성공한 투자인 거죠. 그러면 좋은 쪽인 거고요. 그럼 뒤에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볼게요. 투자 수익률, 부동산의 수익률이죠. 그게 저당 수익률, 내가 빌린 곳의 이자율입니다. 이자율보다 부동산의 수익률이 더 낮대요. 낮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이자가 더 높다는 거니까.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건 정이 아닌 거죠.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투자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보다 얘보다 지분 수익률이 높다. 내가 가져가는 수익률이 부동산 수익률보다 더 높다.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상황이 나타났다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문제 푸실 때 하나씩 정확하게 이거 안 좋은 거다. 그러면은 지금 질문한 게 옳은 거 물었잖아요. 그럼 기억에 X가 딱 나오면 여기 기억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빨리 바로 쳐내면 돼요. 그럼 남는 건 둘밖에 안 남고요. 그 니은은 같이 들어가 있고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을 때 부채 비율을 낮춥니다. 적게 빌립니다. 그러면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건 앞에서 이미 기출로 나온 지문이라서 익혀져 있어야 되는 거고 전환할 수 없죠.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디귿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제껴내고 그러면 정답은 3번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요거는 리얼 같은 경우는 요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집을 빨리 한 채 이렇게 그려보면 대부 비율이 90이다. 그럼 여기 빌린 거 무조건 90이거든요. 대부 비율이 90이니까 요 부동산 가격 여기가 위에가 100이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이 90이면 옆에다가 100 넣으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10 나오는 겁니다. 부채 비율은 이거 나누기 요거기 때문에 90 나누기 10 하면 그냥 9 나오니까 900% 요거는 맞는 거죠. 20번 옳은 것은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한 최대한의 요거트 출서 최소한의 수익입니다. 요거 보자마자 최대한 틀렸다. 시간에 대한 비용 다 고려합니다.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인데 무위험률이 시간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총 투자 수익률은 총 투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공부했을 때 가유, 순전후, 공경, 언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총 투자가 요거거든요. 요거는 요 밑에 거랑은 놀지 않는다 그랬죠. 요거 위에 것끼리만 밑에 것끼리만 논다. 근데 총 투자는 위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있는 세전 나오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서 얘는 한 지문 안에 같이 등장할 수가 없는 애들이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기대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그러면 실현 수익률입니다. 난 후. 사후적 수익률. 그래서 그건 실현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다. 4번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참 설명을 생각을 해야 되고 5번에 순매도 금액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지? 이렇게 되면 20번도 요거 3개까지만 착착착 해놓고 요거 2개는 그냥 제끼고 가시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싶으면. 그래서 넘어갑니다. 21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자 대상의 위험이 커지면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도 커집니다. 위수정입니다. 위험 커지면 수익도 정비례 관계에 있다. 투자 판단에 반영한다.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가 아니고 맞죠? 다시 투자 위험이 커집니다. 위험이 커지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기, 하, 요, 상 요거거든요. 그래서 위험 커지면 기대 수익률은 하 낮추고 요구 수익률은 상 높인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니까 요구하는 거를 높여서 투자 판단에 반영한다. 기억은 맞죠? 그럼 기억 없는 걸 쳐내요. 그럼 나가고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봅시다. 시장 위험이란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 여건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다.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 게 사시운이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사업상 위험이. 그럼 여기에서 위치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면 무슨 위험이겠습니까? 위치 위험이겠죠. 시장 위험이 아니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럼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쳐내면 요거 쳐내면 그럼 정답은 1번 끝. 그래서 밑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1번으로 넘어갑니다. 틀린 것은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건 전형적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보면서 연습하십시오. 22번에 틀린 것은 부동산은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거래 비용의 부담이 크다. 상식이죠. 비싸니까. 그래서 1번 호.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 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세금 계산할 때 순이감 곱하기 세율, 순 빼기 이익 빼기 감 이렇게 해서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영업소득세 구하거든요. 그러면 뭐하고는 빼준다?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이자랑 감가상각비 2개는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빼준다. 맞고요. 기대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위험 등장하면 위험은 무조건 작은 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 같다면 수익은요. 수익은 높은 거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한다. 3번도 O 맞고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다. 화폐 자산 아니에요. 화폐 자산이 현금이라든지 뭐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 부동산은 물건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라고 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인플레이션을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니까 방어하는 우수한 자산이다. 4번 O. 이걸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이런 표현 쓰죠.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유동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주식 투자와 다르지 않다. 자산 3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거기다 은행 예금, 그다음 부동산, 주식에다 골고루 투자를 해라. 왜? 서로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동성 요 측면에서 부동산은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주식은 유동성이 되게 좋죠. 팔면 바로 현찰화시킬 수 있으니까 안전성 측면에서는 부동산이 되게 좋아요. 근데 주식은 위험해요. 그래서 요거 둘 다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5번도 틀렸다. 23번 계산 제끼고요. 그 다음 24번 틀린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정책 모기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리 시험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 얘가 4개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건 MBS 발행한다는 거, 유동화 증권, 또 하나가 주택연금 그거 보증한다는 거, 그거 2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요거는 MBS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O. 금융기관은 MBS를 통해서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요거 MBS를 발행한다는 건 덩치가 큰 M,
그걸 MBS라고 하는 증권으로 새롭게 잘게 쪼개가지고 쉽게 팔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쉽게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유동성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유동성이 올라간다는 건 유동성 위험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3번에 MBB 이야기 나오면 이건 두 번째 정권이에요. 두 번째 MBB 정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다. 어떠한 위험도 없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투자자가 앞에 말 몰라도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얘가 제일 안전한 정권이라서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에서 끝.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25번 계산. 대출 상환 방식 틀린 것은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반드시 그리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하자. 시간 아까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에 50, 여기에는 100, 여기에는 60, 여기에는 100. 요거는 원금 균등 왼짝, 요거는 원리금 균등 오른짝 이렇게 해놓고 원금 균등은 왼짝 거 말하는 겁니다. 만기에 가까워지면 원리금 상환액은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원금, 요게 이자니까 요 상환액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1번 그림 보니까 바로 5 줄고 있죠. 원리금 균등 오른쪽 거 말하는 거죠. 만기에 가까워지면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밑에 거 말하는 거예요. 요 원금의 비중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원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랬으니까 2번도 5. 대출 기간이 동일하다면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의 총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총 원리금 상환액은 요거겠죠. 150입니다. 왼짝은 150. 원금 균등 왼짝은 150이고요. 150. 그 다음에 오른짝 원리금, 오른짝은 얘는 160이에요. 160. 그래서 150이 16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왼짝이 더 작아요. 이거 어려운 지문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놓고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항상 연습을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3번 확실하게 틀렸다. 27번 부동산 투자회사법 1, 2, 3, 4 회사입니다. 5, 3, 3에 7, 5, 5, 7 기본적으로 이건 적어놓고 그냥 가세요. 요거 설립자본금이고요. 요거는 최저자본금이다. 요거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얘는 자산관리회사라고 해서 투자회사는 아니다. 자, 1번.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지난 거 요거라 그랬죠. 최저.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면 1번 말하는 거고요. 요거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저자본금 맞죠? 끝났죠? 옳은 거 물었잖아요. 그래서 1번 끝. 이걸 읽고 끝낼 수 있어야지 이 간단한 걸 자신 없어가지고 밑에 거 또 읽으러 내려가고 이런 짓 하시면 큰일 납니다. 틀린 것. 사업 자체의 현금으로는 프로젝트 금융이면 기본적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해골 바가지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렇게. 얘가 사업주 금융기관, 얘가 부동산 프로젝트 회사, 얘는 사업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 자체 의 현금 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근거한다. 1번 확실하게 여기에 사업 자체가 아니고 사업주라고 나오면 틀려요. 사업 자체에서 나오는 걸로 한다. 2번 사업주 입장에서는 얘 입장입니다. 이쪽 눈알에 들어가는 단어가 두 개 있죠. 부외금융, 비소구금융. 이쪽 눈알이. 자,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소구 맞죠? 또는 제한소구 방식이므로 상환 의무가 제한되는 장점이 있다. 얘가 사업 망해도 얘가 돈 안 갚아줘도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2번도 5.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은 얘입니다. 얘 입장에서 부외금융 틀렸죠. 부외금융은 이쪽 눈알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틀렸다.
29번 계산 문제 통과. 30번 틀린 것. 부동산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리. 자, 자가관리 방식. 보니까 지가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지시 통제 권한이 강하다. 1번호 쥐거니까 틀린 것. 위탁관리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위탁하는 거. 부동산 관리를 전문, 이게 핵심 단어. 적으로 하는 대행업체에게 맡기는 방식이고 사회적으로 신뢰도 높고 성실한 대행업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합관리 두 개 섞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자가에서 위탁으로 이해하는 과도기에 적합한 거 맞고요. 자가관리 방식에 있어서 소유자가 전문적 관리 지식이 부족한 경우 효율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종합적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가 좋죠. 위탁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가관리보다는 위탁관리가 유리하다. 이것도 뭐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거. 31. 부동산 개발 위험 이야기예요. 개발 위험 그러면 워포드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게 법률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 비용 위험이 있고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법률 위험에 대한 대책, 시장성 분석 확실하게 하면 시장 위험에 대한 대책, 건설회사하고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체결하면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거예요. 정부 정책, 용도 지역, 법적인 거죠. 정부 튀어나왔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무슨 위험이다. 이건 법이겠죠. 뭐 내용 읽어봐도 저게 다른 내용은 아니니까. 분양 임대가 안 된다. 계획했던 가격이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 안 된다. 그럼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고요.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개발 기간이 연장되면 더 위험이 커진다. 요거는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건 비용 위험.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1번이다. 32번 틀린 것은 자 1번 이것도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 연습 많이 했던 건데 사회기반 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에 준공했다는 거 이야기 나오면 빌드죠. B. 소유권이 바로 넘어갑니다. 소유권 넘어가는 건 트랜스퍼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관리 운영권을 인정한다. 오퍼레이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만 이렇게 딱딱 바꾸면 이건 BTO 방식이죠. BTO 1번호 준공했습니다. 빌더고요. 소유권 바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퍼고요.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인정하되 따라락 해가지고 임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리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BTL 방식이라고 한다. 이거 맞고요. 준공을 했습니다. 빌더고요. 시설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소유권을 안 넘겼어요. 일단 먼저 얘한테 시행자한테 먼저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오퍼레이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한테 트랜스퍼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BOT 방식이라고 한다. 사회기반 시설이 계량보수를 시행할 어머 이거는 뭐지?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이런 건 그러면 그냥 넘어가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BTL 방식입니다. BTL이면 사업 시행자가 최종 수요자에게 이것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상한데 그러면은 4번 5번을 제끼고 그냥 바로 넘어가라고요. 배운 거 아니니까.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아닌 거라고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번 계산 문제. 34번으로 바로 가서 이건 뭐 전형적인 문제죠. 마케팅 사피가 있다. 보안 설비, 디지털하고 하는 거. 옆에다가 이런 것들은 재, 판, 가, 유 요렇게 4개를 미리 딱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씩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보안 설비를 디지털로 만들겠다. 요거 제품입니까? 판촉입니까? 가격입니까? 유통입니까? 그럼 딱 봐도 요거는 제품이다. 요거는. 그 다음에 분양 대행사를 적극 활용해서 팔아먹겠다. 요거는 판촉, 가격, 유통. 요거는 유통 쪽인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헷갈린다 싶으면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신축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겠다. 그럼 요거는 가격이겠죠. 뭐. 그래서 이쪽은 가격이고. 그 다음에 주택 청약자 대상 경품 이야기 나오면 판촉이거든요. 그래서 경품 나오면 판촉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 하나가 요거니까 분양 대행사면 요거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35번. 틀린 것은 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최근에 시험에 요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요거 나오면 뒤에 거 내용은 읽을 필요 없이요.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얘는 무조건 오죠.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시점 이야기가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은 무조건 다 기준 시점입니다. 시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기준 시점이 아니고 현재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시 시점이라든지 이런 표현 들어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끄면 돼요.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오는 시점은 다 기준 시점이다.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지 않다면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한다. 여기까지는 내 신경을 안 써봤는데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손대지 말고 그냥 나누셔야 돼요. O다 X다 표시하지 말고. 시장가치 이거 많이 배웠죠. 통상적인 시장이었고요.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이것도 맞죠. 이거는 맞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대상 물건을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둘 이상의 대상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이 정도도 할 수 있죠. 이거 왜 내가 체크를 안 해놨을까? 그 다음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가치가 다르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연습 자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 연습 자주 한 건데 요게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체크해 보니까 요거 말고는 다 맞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풀면서 요거 3번과 4번도 같이 헷갈린다라고 그냥 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만약에 실제로 헷갈린다면 그럼 요 상태로 그냥 끝나고 넘어가라는 거죠. 36번. 옳은 것은 지역 분석을 통해 지역 분석 이야기 나오면 적으라고 하는 거 있죠. 표적수 경부선. 표적수 경부선. 지역 분석하러 표적수 평가사가 경부선 타고 내려갔다. 지역 분석의 핵심.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다. 적합의 원칙 적용한다. 가격 수준 판정하는 거다. 경제적 감가 발생한다. 부동성이 근거가 된다. 선행 분석이다. 이것만 해놓으면 웬만큼 다 맞춥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아니고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다. 이거 틀렸고요. 개별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도권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입니다. 개별이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요. 대상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표준적 이용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지역 분석하고요. 그 다음 얘가 선행 분석이라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맞죠? 그래서 4번이 O. 그러면 뒤에 거 볼 필요 없이 끝. 37번 계산 문제 끝. 38번 기본입니다. 적산기기필임. 적산법이면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경비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기역은 필요경비, 영업경비 아니고 제조달원가 아니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 가액을 비준가액이라 그럽니다. 비준은 비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준가액입니다. 수익가액, 비준가액 요거 맞고요. 복선가액 요거는 원가법이고요. 요거 뭐 아니고요. 답 끝났네요. 그 다음에 수익가격으로 구하는 거 요거는 수익환원법이다. 요것도 조금만 익숙하게 연습하신 분들은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게으른 분들이 틀리는 거라서 그래서 맞춰야 된다. 39번 틀린 것.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것도 맞고요. 개별이면 시군구한테 하는 겁니다. 뭐 거기는 안 나와도 1번은 O, 2번. 장관은 표준지 가격 산정할 때
표준지는 장관이 하는 거 맞고요. 장관, 표준. 그 다음에 누구의 심의를 거칠까요? 중앙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맞고요. 장관이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에 대해서 장관이면 표준에 대해서 이거 맞고요.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다 맞고, 요건 틀리게 나올 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 틀려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없다. 전부 다 전수조사한다. 요거는 맞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시기준일이 1월 1일 말고 다른 날이 될 수 있다. 있는데 주택이면 6월 1일도 가능하고 토지면 7월 1일이 가능하다 이렇거든요. 그럼 이게 주택인지 토지인지 볼게요. 요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토지의 합병 분할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 거 요거 개별 주택 가격을 그러면 뭘 물은 겁니까? 주택 물은 겁니다. 주택이니까 몇 월 며칠 할 수 있다? 6월 1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6월 1일 나와 있으니까 4번도 O. 요거 다음에 나오는 거 마지막에 요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얘가 개별 주택 가격 말고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오면 7월 1일인 거예요.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표준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자 여기에서 표준 나왔죠. 표준의 효력. 표준을 어떨 때 써먹습니까? 할 때 세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중간에 세금 있는지부터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과세가 보이죠. 그래서 세금 이야기 나오는데 표준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려운 지문 아니고요. 40번. 감정평가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뭐 외운 것도 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아니 모르겠다 싶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럼 40번까지 지금 다 푼 거예요. 해설 강의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스킬, 기술 올려주는 지금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표를 갖고 와서 여기까지 딱 풀고 마킹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푼 거 있죠. 제낀 것도 있고 여기에다가 마킹을 이렇게 하시라고요. 마킹한 거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에서부터 1번, 2번 이렇게 쫙 해가지고 요거 지금 푼 것만 마킹한 거예요. 푼 것만 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답이 몇 개씩 있는지를 적으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1번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1번이 5개가 있으니까 위에다가 5라고 적어 놓고요. 2번이 답이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4개. 4개. 3번이 답이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5개. 4번이 답이 나온 게 하나, 둘, 셋, 3개. 5번이 답이 나온 게 쭉 7개. 이렇게 적으라고요.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푼 게 총 몇 개냐 그러면 24개입니다. 24개고 정답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분포가 나오는 건 공부를 적당히 그냥 했다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이번 7월 모의고사는 24개 정도는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빼고요. 이 상태에서 나는 계산을 하나도 못 풀어. 바빠 그리고. 그러면 그냥 바로 다 찍어도 돼요. 그럼 어떤 거 찍으실래요? 그러면은 제일 번호 적게 나온 게 4번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4번을 다 찍어버리라고요. 4번 다 찍어버리면 다시요. 4번 다 찍어버리면 그럼 여기서 4번이 한 5개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총 맞춘 게 29개가 되는 거죠. 지금은 더 풀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여기서 끝내지 않을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야, 이게 맞으려 그러면 이거 내가 푼 거 이거 맞아야 되지 않냐. 다 틀린 게 한두 개 빼놓고는 다 맞아야 되지 않냐. 쉬운 것만 풀었는데 당연히 맞아야지. 그럼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우드로 그냥 그 시험 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 공부 제대로 안 했어. 안 했는데 네가 답 어떻게 찍어가지고 답 합격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줄게.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공부를 적당히 한 사람들 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올리느냐. 그러니까 얘가 24개까지는 안 나와도 돼요. 하다가 보면 20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정확하게 푼 건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적어도 1년을 공부했으면 40문제 중에 20개 정도는
학개론 과목이라면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게 20개는 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합격을 해야지. 난 정확하게 아는 게 10개도 안 돼. 근데 난 합격은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런 헛된 꿈은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스피드 있게 나갔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일단 요까지가 1차로 지금 끝났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과정 어떻게 할지를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요렇게 가지고 요까지는 체킹이 됐죠.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요까지만 딱 다 제껴 나가면.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요. 마킹을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 문제 푸는 거죠. 두 번째 계산은 자기가 연습 많이 한 거 있죠. 그것만 딱 푸셔야 됩니다. 자, 보자마자 요거는 많이 푼 거예요. 전형적인 거니까. 그래서 뭐 관계 묻고 하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그려놓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여기가 아파트예요. 매매 가격이 여기서 가격이 16이 상승해요. 그랬더니 다세대, 이쪽은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이쪽 수요가 4만큼 감소해요. 아파트 여기가 수요량이 8만큼이 감소해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니까 그냥 0.5예요. 그래서 요거는 0.5 요렇게 가는 거고, 두 번째 교차 탄력성을 물었는데 요걸 요렇게 물은 거거든요. 조심하실 거. 교차 탄력성은 이거 나누기 요거니까 0.25인데 근데 얘는 부호가 얘 밑으로 떨어지고 얘는 위로 올라갑니다. 부호가 반대인 거죠. 요쪽에 있는 요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계산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부호가 달라도 플러스 값이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요거 교차 탄력성이나 소득 탄력성 요거는 절대값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기출에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맨날 플러스로 그냥 갔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다행인 건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요거 아마 플러스 하나 만들어 놨으면 다 틀렸을 텐데. 그 다음에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요거 감소하고 요거 감소하고 있으니까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면 뭐다? 보완제다. 그래서 요 정도는 맞출 수도 있겠다. 요걸 다행히 둘 다 마이너스를 줬으니까. 그 다음에 8번. 각 도시의 산업별 요거 입지계수 문제입니다. 입지계수는 질문한 게 입지계수가 X산업이에요. 요거 중에서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 입지계수는 하나하나 계산 다 안 해도 비율만 빨리 체킹을 해 놓으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거 전국에서 제가 체크를 해놨나 모르겠네. 안 해놨구나. 전국에서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하면 얘의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5,500 나누기 잠깐만요. 핸드폰 쓰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5,500 나누기 12,000 그러면 0.458 나옵니다. 45.8%인 거죠. 요건 할 필요도 없고요. 전국에서 X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요건데 그러면 각각에서 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거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거 요거 나누기 요거 요거 나누기 요거 요거 나누기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그게 요 값보다 크면 그러면 기반산업이고 그게 아니면 기반산업이 아닌 거예요. 굳이 이건 계산 안 해도 요거는 절반 안 되잖아요. 50% 미치죠. 근데 이건 보니까 1,800에 3,000이면 50% 넘어가니까 얘는 1보다 커요. 1,200이고 2,000이니까 얘도 0.5보다 크니까 얘도 1보다 커요. 얘는 1,500이고 3,000이니까 딱 0.5가 나오니까 얘는 0.45니까 얘가 더 커요. 이건 1,000 나누기 4,000 하면 딱 25%거든요. 그럼 계산 안 해봐도 요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 3개다. 이것도 연습을 자주 했으니까 풀 수 있겠다라고 보고 지금 제가 답을 체킹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도 연습 많이 한 겁니다. 이거 뭐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욕부터 하라 그랬죠. A, C, B 이렇게 가운데가 C예요. 인구가 45,000명인 A씨와 A가 45,000이에요. 그 다음에 8만 명인 B씨가 있다. 8만 명. A씨와 B씨 사이에 인구 5,000명인 얘가 5,000명. 인 C도시가 들어섰다. 요거 두 사이의 거리가 직선 거리가 얘는 6이고 얘는 4다. 비구매자 없고 구매 활동한다. C로부터 A로 몇 명 가고 B로 몇 명 가느냐. 그럼 바로 계산하면 당기는 힘 계산해야 되니까 6의 제곱분의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나누기 66, 36은 125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누기 거리의 제곱 4, 4, 16, 4의 제곱 그러면 8만 나누기 16은 그럼 5,000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져가는 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친 거 1250 더하기 5,000 분의 합친 거 분의 직거 1250 그럼 6250이니까 1250 나누기 6250 하면 0.2 그럼 얘가 20%를 가져가고요. 그 얘가 80%를 가져간다는 거죠. 얘가 5,000명이니까 5,000명의 20%면 얼마입니까? 그럼 1,000명이죠. 그럼 정답은 3번.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한 거니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체킹을 했습니다. 23번. 이 승객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딱 보자마자 바로 제끼입니다. 풀어주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합격하고 나신 다음에 궁금하면 그때 연구해 보시든지 하고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꼭 이런 거 붙들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수험생의 자세가 아니니까 이건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25번 이건 전형적으로 많이 연습한 거죠. 연습한 거니까 자 보십시다.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대부 비율이 나오고 또 하나가 부채 감당률이 나옵니다. 부동산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릴 때 상업용 부동산 있죠. 상가. 요거는 두 가지를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LTV를 보고요. 또 하나가 순두부 부채 감당률. 요거 두 개를 둘 다 충족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따로따로 물은 거예요. LTV가 0.6이에요. 대부 비율.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은 1.5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20억 원입니다. 그럼 그냥 20억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26, 12억 원. 그래서 LTV로는 12억 원을 빌려갈 수 있다. 요게 V, 부동산의 담보 가치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 요 가격 기준으로는 얼마까지 빌려갈 수 있습니까? 12억 원까지 빌려갈 수 있다. 그 다음 요쪽에 순영업 소득이 현금 수지거든요. 우리 현금 수지 그러면 가유, 순전, 후, 공경, 은세 해가지고 나오는 그게 현금 수지예요. 그리고 현금 수지 기준으로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1.2억 원입니다. 그럼 요걸 구해야 되니까 이것도 빨리 안 나오시는 분들은 빨리 6 나누기 2는 3이라고 옆에 적어 놓고 요걸 지금 구해야 되면 여기서 요거 나누기 하면 돼요. 그래서 1.2 나누기 1.5는 하면 0.8 나옵니다. 0.8억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바로 나누기 뭐 해야 된다? 저당 상수 들어간다. 왜 저당 상수 나누는지는 모르겠다 싶으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나누기 0.1 하면 8억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쪽에는 8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것도 연습 많이 한 거니까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 29번 문제를 보시면 A 금융기관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두 방식에 의해 산정한 첫 번째 월 불이백의 차익은 얼마입니까? 이거 연습한 거 아니죠? 그러면 빨리 제끼라고요. 지금 제가 풀어드리면 이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나온 문제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와도 풀지 마라. 그냥 바로 제껴라. 그래서 요거는 제끼는 걸로 갑니다. 그 다음 33번. 채무불이행률을 구하라.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제낀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푸셔야 돼요. 왜? 이거는 연습을 했다고요. 미리 우리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어야 된다.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34회 같은 경우에 이 문제만 3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가, 유, 순, 전, 후 빼기 공, 경, 은, 세. 연습한 거 그대로 그냥 빨리빨리 적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호당 임대료가 1,000만 원이고 임대 가능 호수가 50호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오거든요. 가능 총소득은 1,000만 곱하기 50호 하면 계산해 볼게요. 1,000만 원 1빵 곱하기 50은 5빵빵 5억입니다. 그래서 5빵빵 동그라미 6개 날린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실률이 5%예요. 5%면 5, 25죠. 25, 5%. 그럼 요거 빼면 475.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이 4억이에요. 순영업 소득이 4억이에요. 4억. 그러면 요거는 75겠죠. 75.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가 190이에요. 세전현금 수지는 190 이렇게 나왔고, 그럼 요거는 요거 차이니까 210이겠네요. 210. 자, 이 상태에서 채무불이행률을 물었으니까 채무불이행률은 요거 두 개 더한 거 나누기 요거거든요. 권총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면 285 나누기 475 475는 그럼 0.6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을 워낙 많이 한 거니까 요거는 푸셔야 된다. 그 다음에 37번. 이것도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이것도 벌써 문제가 2번이 나온 적 있고 하니까 바로 풀면 자기 거 다 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거래 사례를 통한 거다. 거래 사례면 요거 셋 중에 뭐다? 비교 방식이다. 그래서 곱하기 0.6.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을 통한 거다. 비용이면 여기서 원가 방식이니까 곱하기 0.3. 임대료를 통해서 가격 구한, 이거 임대사례 비교법 아니에요. 임대료 통해 가지고 가격 구하는 건데 요 임대료가 순영업 소득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 통해서 구하는 거니까 수익 방식이다. 그럼 곱하기 0.1 해가지고 각각 다 구하면 그러면은 여기는 6천만 원.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은요 3,600만 원. 요거 곱하면 그럼 1,200만 원. 해가지고 요거 셋 다 더하면 된다고요. 셋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럼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제가 숫자로 그냥 바로 때려버리면 1억이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1빵빵이잖아요. 1억 2천이면 120이고 1억 2천이면 120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0.6 곱하면 60 요거 곱하면 0. 아까 얼마였죠? 3. 그러면은 여기에는 36 요거 곱하면 12 그래서 셋 다 더하면 그러면은 108. 그래서 108 있는 것 찍으면 1번 그냥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 많이 했으니까 풀고요. 자, 그럼 계산 문제 푼 걸 이제 또 마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지금 몇 개 풀었냐 그러면 계산 문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풀었습니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위에 거를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산을 못하는 다 포기한 사람 같으면 24개에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한 5개, 4개 더 맞고 그게 본인 점수 되는 거고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킹을 해가지고 찍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6, 4, 7, 5, 8. 그럼 저게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10개 일단 그 다음에 15개, 25개, 그 다음에 30개네요. 6개가 더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30개를 풀었습니다. 푼 게.
그 다음에 이제 찍는 거죠. 이제 다 모르는 거니까. 그걸 찍게 할 때 여기 보니까 제일 적은 게 몇 번이에요? 2번이 제일 적죠. 그러면 일단 2를 찍고 그 다음 적은 게 4거든요. 그러니까 찍는 순서가 2 찍고 2 찍지 못할 상황이 되면 4를 찍고 요 정도 두 개만 찍어도 돼요. 2 아니면 4. 그 다음에 1, 3 요 순서로 찍으면 돼요. 손에다가 적어놔도 되고 찍는 순서니까. 그 다음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 다시 와서 이제 찍어야죠. 그래서 2번 봅니다. 자 다시 요거 외우고 있는 거 뭐부터 찍으라고요? 2, 4 요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2, 4로 찍어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아무 표시 없죠? 그럼 여기 2 찍고 간다고요. 그냥 2. 그래서 2를 찍은 거예요. 여기에 2번에. 이거는 바로바로 찍으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2, 4 찍으라 그랬는데 여기 2 찍으려 그러니까 2번은 일단 답이 아니야. 그러면 4 찍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4 찍고요. 그래서 요거는 4 찍었습니다. 그 다음 15번에 2, 4 이렇게 2 요거 찍을 수 있죠. 그럼 요거 2 찍고요. 그냥 바로. 그래서 2 찍고. 그 다음 17번에도 그냥 2 바로 찍고 2 찍을 수 있으니까 17번도 2. 그 다음 20번에는 2 못 찍으니까 그 다음 4 바로 찍고 그래서 4 찍고 그 다음에 23번에 그냥 2 찍고 그 다음에 29번에도 그냥 2 찍고 그 다음에 32번에 2 되어 있네. 그 다음에 그럼 바로 4 찍고 그 다음에 35번에 그냥 2 이렇게 찍고 그 다음 40번도 그냥 2 이렇게 찍고 다 찍은 거죠. 그러면 찍은 게 10개라고요. 그냥 다 2를 찍었고요. 2가 있는 것들은 4를 찍은 거예요. 이 상태로 해가지고 쫙 하면은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킹을 하면 답안지를 보면 찍은 것 중에 얘가 맞은 거예요. 10개 찍어서 6개 맞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정답률이죠. 놀랍죠? 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일부러. 아니에요. 실제 객관식 시험은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찍은 것도 많이 맞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옛날부터 찍어가지고 많이 맞추잖아요.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찍은 것도 다 틀렸다 그랬는데 그게 운이 아니고 그것도 실력이라고요. 자, 그래서 6개 정답입니다.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은 자기 실력으로 아까 30개 맞췄고 찍어서 6개 맞췄으니까 36개 맞은 거죠. 점수로 따지면 90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객관식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하면 된다. 저는 지금 숙달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찍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맞는데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도 본인 보고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9월달 넘어가고 하면은 그 학원이나 아니면 인강 방문각에서 마지막 전범위 모의고사 이런 거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찍는 것도 막 알려드리고 할 겁니다. 그때는 테크닉 끌어올리는 시간이다. 한 7, 8월까지는 실력 끌어올리는 시간이고 9, 10월 넘어가면 그때는 새로운 내용보다는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이라면 테크닉, 기술 이런 거 끌어올려가지고 또 한 20점 올라가니까 그때도 점수 많이 올라갑니다. 자. 방문각 선택하신 거 이런 거 알려드리는데 방문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각 선택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지금 봤지만 이거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거 그냥 운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것도 배우고 익혀야 된다. 자, 이번 달에 제가 해설 강의는 내용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객관식 해가지고 점수 올릴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 요걸 통해 가지고 이게 중요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시면 계속 갈고 닦으셔야 돼요. 요것도. 그래서 좀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김백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